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싶네요 베이쌤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면 당연히 노란 딱지를 먹습니다. 오늘은 제 전공 분야를 가지고 한번 왔는데 요즘에 흉흉한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쇄살인범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분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로버트 레슬리가 한 연쇄살인범이라는 용어 자체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쇄살인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다른 살인과는 뭔가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어떤 특정한 명명을 지어내게 된 거죠. 이 연쇄살인범, 연쇄살인이라는 범죄는 3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고 보통 한 번에 한 명씩 살해하고 사건과 사건 사이에 냉각기가 있는 범인을 연쇄살인범, serial killer라고 부릅니다. 연쇄살인과 구분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량살인이에요. 최근에 많이 일어났죠. 스토킹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 번에 그 사람의 가족들을 이제 다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정말. 한 곳에서 4명 이상, 일본에선 2명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이상을 살해했을 때 대량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무차별 살상이 이에 해당이 돼요. 그 방법에서요. 성향에서도 차이를 보여요. 대량 살인은 한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이것을 이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범행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살피거나 살인을 하고 나서 도망을 갈 것을 고려하지 않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피해자의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물론 도망을 가긴 했지만, 살인 현장을 깨끗하게 치운다거나, 아니면은 살인의 현장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 사체를 유기를 하고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대부분 살인자들은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특히 살인을 목적으로 한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떻게 도망을 갈지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편이에요. 이것을 계획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체계적 범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제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대량 살인은요, 범행 후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후회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뭐랄까요, 충동적으로 저질렀다?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처벌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연쇄살인범은요, 자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살인은 멈출 수 없는 중독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차례차례 살인을 저질러요. 기본적으로 돈이나 복수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쾌락, 아니면은 성욕과 결합이 돼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 경우에는 성적 대상이 되는 약자를 표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연쇄살인범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4가지 연쇄살인범의 종류, 그리고 각각의 범죄자 특징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환상형입니다. 말 그대로 환각을 본다거나 환청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해요.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목소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나에게 공격을 했다. 혹은 피해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욕을 했다. 나를 무시하려고 했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망상들에 의거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샘의 아들이 있어요. 샘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연쇄살인범 버코이츠. 이 사람은 군 제대 이후부터 이런 망상과 환청, 환시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특히 샘이라는 어떤 상상, 환상의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 자기가 샘이라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명령을 듣고 6명을 죽이고 8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좀 의아하죠. 6명을 죽이고 8명을 부상을 입혔는데 거기까지 안 잡혔다.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옛날이라서 CCTV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목격자가 충분히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은 비체계적인 범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계획을 해서 완벽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그냥 충동적으로 이제 당연하겠죠. 목소리가 들려서 저 사람을 죽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였으니까. 뭐 어린 시절을 보더라도 일반적이진 않았는데요. 어린 시절에 방화 그리고 동물 학대가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이후에 너 방화를 몇 번이나 저질렀니? 라고 물어봤더니 총 2천여 건이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방화나 동물 학대를 할 경우 커서 연쇄살인자가 될 확률이 서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살피는 편이죠. 이 버코이츠의 첫 살인은 사냥용 나이프를 통해서 식료품점에서 나오는 여성을 그냥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서 살인을 한 경우였어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 비슷한 행동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식료품 큰 마트에서 나오는 사람을 공격을 해요, 낮에.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고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상자가 많습니다. 칼에 찔렸지만 다행히 생존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버코이츠의 살인은 몇 차례의 살인 시도와 살인 후에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도구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이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 동료를 만나서 총을 구매를 합니다. 44구경 리볼버를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44구경 리볼버 살인자라고 불려요. 닉네임이 있었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총을 쏘고 도망을 가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총 9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환상형 연쇄살인범이라고 했잖아요. 버코위츠가 잡히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내 마음에는 샘이라는 악령이 존재하는데 샘이 나를 방 안에 가두고 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환상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형입니다. 상당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차용되는 개념인데요. 흑인, 유대인, 매춘부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어떤 특정 계층을 제거하려는 집착을 보이는 연쇄살인범입니다. 범인은 이러한 계층을 제거함으로써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자다. 나는 청소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살해를 하더라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지존파 사건은 사명감형으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피해자들을 보면 사명감형이 아닌 아주 찌질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했던 사건이었는데 지존파의 결성 계기는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증오심으로 살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살인을 저지르기 용이하게 그런 것들을 꾸미기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링크 올려놨으니까 지존파 사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사명감형의 특징은 그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그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영웅심리에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그런 당당한 태도를 보이죠. 세 번째는 쾌락형입니다. 살인을 통해서 쾌감이나 스릴을 느껴요. 이러한 이유로 범인은 살해를 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방식이 좀 특징적인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살인자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사고를 합니다. 빨리 죽이고 빨리 도망가고 안 잡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쾌락형은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인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쾌락을 얻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굳이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고문을 하고 뭔가 해체를 하고 심지어 시체를 이제 뭐 절단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 혹은 다른 쾌락을 느끼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뭐 몇 번이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질식을 반복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질식이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질식은 자기의 손이나 이런 뭐랄까요, 그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다는 좀 특징이 있어요. 게다가 매우 경제적이지 않고요. 사람을 목을 졸라서 죽인다는 건 굉장한 힘과 노력,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식은요, 성적인 흥분과 연결되기 쉬운 것으로 FBI는 규정을 했어요. 이전에 여러 연쇄살인범들을 인터뷰해봤을 때. 놀랍게도 쾌락형 연쇄살인범들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2004년 1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2일까지 경기도와 서울 근방에서 14명을 살인하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힌 범죄자. 정남규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 라는 미친 진술을 했죠. 그러면서 1000명을 죽여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인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좀 이례적이었던 건 자기가 더 이상 살인을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삶을 마감했던 정말 살인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자기가 만났던 연쇄살인범 중에 가장 소름 돋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독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네 번째, 권력 지배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보면서 만족하는 타입이에요. 자기가 누구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것에 대해 통제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쾌락형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해요. 뭐 묻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은 매우 닮았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BTK 살인마, 요게 권력 지배형에 포함이 됩니다. BTK는 자기 자신이 정한 별명인데요. bind, 묻고, torture, 고문하고 kill, 죽인다 라는 줄임말입니다. 이 BTK 살인범은 1974년부터 1991년까지 10년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교살해서 죽였어요. 디렉티브라는 BDSM 잡지에 굉장히 취해 있었는데 상당한 세디스트였고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는 1974년 군 동기의 부모 등 일가족 4명을 살인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에 8명을 살해를 했어요. 이 사람의 수법이 너무너무 잔인해서 그리고 변태적이어서 많은 프로파일러들에게 정보를 줬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잔인하니까 스킵하셔도 됩니다. 교살시킨 사체에 외설 행위를 하고 또 주로 집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만한 가족들의 충격을 받을 만하게 그 사체를 전시를 해놓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자기의 살인 현장에 전리품처럼 물건을 이제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많은 연쇄살인범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이제 사용이 됐죠. 이 BTK 살인마가 검거된 데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이 BTK의 딸이었어요. 이 딸은 매체 인터뷰에 자주 출연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버지의 연쇄살인을 알게 된 후부터 엄청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검거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족끼리 캠핑을 간 날에도 살인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적도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살인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4종류의 연쇄살인범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저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런 주제를 다루어도 될까? 그리고 이런 주제를 다루면 당연히 노란 딱지를 먹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가 저의 노란 딱지를 충분히 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멤버십 영상에 이런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나 혹은 정보들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범죄 심리 관련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